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담당하는 한결 선생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한결 선생, 고등국어를 위한 현명한 중학시절 로드맵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하다가 보니까 로드맵이란 말 때문에 조금 걸리네요. 그래도 이게 국어 선생인데 로드맵. 근데 참 이게 적절하게 다른 말로 지금도 잘 안 떠올라요. 뭘로 바꾸는 게 좋을지. 언어라는 게 이제 에서스토인이 정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거니까 이게 제일 현재로서는 정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오신 그 어머님들 전부 다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중2로 알고 있습니다. 간간히 혹시 뭐 중1쯤에는 한두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중2를 그래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애들 지금 이게 중2인데 국어 내신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겠지만 이게 주요 목표, 이거를 주요 목표로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 이제 전부 다 지금 중등부지만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서 우리 애가 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 같은 거 혹은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참석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국어가 있고 고등학교도 국어가 있는데 저도 한 번은 있죠. 저도 이제 근데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국어가 다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근데 있죠. 저는 이 중학교 때는 우리 애들도 제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고등학교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하도 성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애가 문법을 한번 제가 애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문법을 한번 가르쳤는데 그때 중2 때 가르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2 때를 쫙 그때 한 번 딱 가르쳤는데 이것만 제대로 하고 중2 때 하는 이것만 제대로 하고 고등학교 가면 문법은 걱정할 게 없겠는데 정말 중2 때 문법하고 고등학교 문법하고 90%가 같았어요. 내용이나 깊이나. 그때 제가 뭐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이 중학교 때 문법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구나. 자, 그런데 있죠. 그렇게 제가 느꼈는데,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 그거 참 신기하대요.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은 중학교 때 그렇게 문법 공부들을 상당히 많이들 합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시킵니다. 학원에도 시키고.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제가 도대체가 이 문법의 기초 중에 기초를 딱 해준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대치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수업을 제일 많이 듣는 MIT에서 제 수업을 제일 많이 듣는 학생들이 중3 학생들입니다. 중3 여름방학 때 제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첫 출발점은 문법입니다. 중3 때면 제가 애들한테 첫 시간에 물어봅니다. 이 문법 공부 좀 했냐 그러니까 지금 중3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학생이 열심인지 엄마가 열심인지 어쨌든 열심인 학생은 벌써 문법 3바퀴를 돌았어요. 학년마다 뭐 겨울방학마다 한 번씩 일일이 한 바퀴씩 돈 모양입니다. 이 주변에 뭐 대치동이니까 좋은 선생님들, 좋은 학원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3바퀴 돌더라고. 정말 제가 문법 처음인데요 한 학생 거의 못 만났어요. 2번 돌았다, 한 번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3번 돌았다는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문법 기초에 대해서 딱 2개만 묻습니다. 사실은 하나만 묻습니다. 어머님도 좀 한번 좀 메모해 두세요. 관형사와 관형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한번 적을까요? 요거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만 있다면 자신 있는데요 하고 애가 큰 소리 치면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합니다. 진짜. 근데 우선 자신 있다는 애들이 듭니다. 이거를 자신 있는데요
한 학생은 제가 한 3바퀴 돌았다는데도 돌아온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한두 명이 될까 말까. 근데 그 중에 그거를 제가 그다음에 제가 자신 따르면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는데 얘는 진짜 제대로 돼 있네. 그 애는 거의 이미 문법에 기초 기반이 탁탁합니다. 걔는 어떤 문법서도 다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걔는 문법이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점인데 관형사와 관형어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처음 듣다면 거의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요. 좀 애매해요. 좀 불확실해요. 이럽니다. 중2니까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어머님 혹시 있죠? 그 중학교 때 이미 문법을 한 번 이상 좀 체계적으로 어디선가 학원에서 공부했다 하신 어머님들은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관형사와 관형어가 들어봤니? 수업 들었으면 들어는 봤다 그럴 겁니다. 구별이 확실하게 돼? 이제 구별했다 그러면 어머님이 그 간단하게 테스트하면 됩니다. 관형사가 뭔데? 관형어가 뭔데? 그게 판단이 조금 어려우면 애가 자신 있다 그러는데 어머님이 조금 판단이 어려우면 저랑 통화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읽으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관형사와 관형어. 먼저 애들한테 있죠. 관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개념입니다. 아니, 어려워하는 문법 개념 아닙니다. 가장 낯설어하는 문법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있죠. 어머님들도 관형사, 관형어는 상당히 낯설 겁니다. 저런 게 있었나? 배운 듯도 한데 형용사는 다 알죠. 형용사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관형사 저런 게 있었나? 그리고 과정사 있죠.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죠.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그 평생 가는 건데 한 번을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이게 중2, 중3, 고1, 고2, 고3 돼서도 저는 이거 그렇지. 이거 제대로 아내를 못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거의 80% 이상이 관형사와 관형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수능 시험자니까요. 그러니까 관형사와 관형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러면 애들 괜찮은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한테 관형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것보다 어머님들 지금부터 1분 뒤에는 관형사가 뭔지 확실하게 합니다. 관형어가 뭔지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게 해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관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관형. 그리고 오늘 이 특강 한 1시간 이내에 할 텐데 그때까지만 저랑 게임합시다. 관형 그러면 그냥 체연을 수식하는 오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제가 관형 그러면 어머님들은 관형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관형 그러면 체연을 수식하는. 여보세요. 관형. 체연을 수식한다. 체연은 애들이 중2쯤 되면은 문법적 구분을 거의 다 알아요. 체연이 뭐지 그러면 명사, 대명사, 수어라 그럽니다. 근데 관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려워요. 한번 더 해볼 거예요. 관형. 이제 충분히 됐어요. 게임 시작해도 돼요. 제가 관형 그러면 체연을 수식하는 이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관형. 체연을 수식한다. 자녀 이름이 어떻게 되죠? 홍, 주원, 주원이. 주원의 어머니 관형. 잘하셨습니다. 자, 체연에는 명사, 대명사, 수어가 있고 요거는 어머님도 거의 바로 기억날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슬픕니다. 왜 애들이 관형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낯섭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 없잖아요. 체연을 수식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옷 그러면 옷이 명사고 체연입니다. 자, 얘가 이게 옷을 꾸며주니까 얘가 바로 관형사가 됩니다. 체연을 꾸며주는 품사. 이게 관형사가 됩니다. 자,
조은희 어머님만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조은희 어머님밖에 못 부르니까 한 분은 더 이름을 알아야지. 자네 이름이 민지. 민지. 네. 민지 어머니 관형. 체온을 수식하다. 좀 느리네요. 민지 어머니 관형. 체온을 수식하다. 예,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관형의 뜻이 뭐냐면 체온을 수식하는, 이게 가장 정확한 개념이고 가장 깊이 있는 개념입니다. 모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내 앞에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까지 배운 학생들이 왜 야, 이 관형 알아 그러면 멍해져. 들은 적은 있대요. 중3이나 고2나 비슷해. 오늘 집에 가서 네 관형 뜻 알아 그래가지고 걔가 체온을 수식하는. 체온이 뭔데? 명사, 대명사, 수어라고. 이것만 되면. 근데 학생들이 관형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낯선 이유가 뭐냐면은 참 가슴 아프게도 영어에 관형사란 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낯설어요. 낯선 거야 이게. 우리 뭐 저기 러시아 사람 이름 들으면 낯설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친숙해지면 쉬운데 뭐 드미트리 이런 게 좀 쉬운데 이반 이런 좀 쉬운데 무슨 스푸스키 이런 건 그냥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이러잖아. 관형. 자 이제 관형의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것뿐입니다. 관형. 한 번만 더 할게요. 민정은 체온을 수식하다. 아니야. 제 수업 들어서 배웠는데 우리 국어에 관형이란 문법 개념이 5번이 나와요. 그리고 관형의 개념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생산적입니다. 똑같아요. 자, 관형사, 관형어, 관형격조사, 관형사용, 전성의미, 관형절 이렇게 5번이 나와요. 자, 민정이 대답 잘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관형사 그러면 체온을 수식하는 품사입니다. 관형어는 체온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관형격조사는 선생님 격조사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거 체온을 수식하는 격조사 아닌가요? 200점입니다. 관형사용 전성어민 선생님 전성어민은 잘 모르겠는데 그 체온을 수식하는 전성어민 맞죠? 맞아. 관형절 선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절이라는 개념은 낯선데 좀 아직 모르겠는데 그 체온 수식하는 절 맞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관형. 체온을 수식한다. 네, 체온을 수식한다. 이 간단한 걸 근데 저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 간단한 개념의 애들이 왜 관형사가 뭔지 모르고 집에 가서 꼭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문법을 처음이라 그러면 놔두시고 어디선가 문법을 배운 것 같으면은 품사 한번 배운 적 있으면은 네 관형사, 관형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관형사가 뭐냐 간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관형사와 관형어를 애들한테 구별하느냐 이걸 묻는 이유가 여기에는 바로 품사가 뭐냐 문장 성분이 뭐냐 이거를 구별하는 힘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관형사는 품사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안다는 겁니다.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별하면은 부사와 부사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 집에 가서 애들 테스트할 수 있게 제가 관형어는 뭐죠? 체온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여기 새 옷이 있죠. 여기 새 옷. 철수의 옷이 있습니다. 노란 옷이 있습니다. 얘는 품사가 뭐냐면은 관형사입니다. 얘는 품사가 뭐냐면은 철수는 명사고 의는 조사입니다. 명사 플러스 조사입니다. 노라는 뭐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네들의 품사는 관형사, 얘는 명사 플러스 조사,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역할은 전부 다 옷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역할은 관형어입니다. 그런데 얘는
얘는 품사는 관형사고, 얘는 품사가 명사 플러스 조사고, 얘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이제 관형사와 관형어가 뭔가 구별은 되죠. 근데 아직 명쾌하게 학생이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관형어는 뭐지? 문장 성분입니다. 체언을 수식하는 뭐라고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란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자, 문장 안에서의 역할. 그래서 관형사는 그냥 관형어가 바로 쉽게 관형어만 됩니다. 그런데 명사도 명사도 명사를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애들한테 관형어 함부로 되는 거 아니다. 관형어가 되려면 반드시 관형이란 문법 요소가 필요해. 야, 관형사, 새. 너는 왜 관형어가 됐냐? 제 품사 관형사잖아요. 관형사구나. 관형이란 문법 요소가 있구나. 야, 철수, 너는 명사잖아. 근데 어떻게 관형어 됐어? 어떻게 체언을 끊어주게 됐어? 잘 보세요. 제 뒤에 뭐가 붙은지 아세요? 의가 붙었네. 의를 뭐라는지 아세요? 관형격 조사라고 그러죠. 자, 관형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관형어로 사용되잖아요. 자, 야 너라, 너는 품사가 형용사잖아. 근데 형용사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관형어가 됐지? 잘 보세요. 노라타에다가 제가 노라타에다가 여기 니은, 선생님 혹시 니은의 문법이 뭔지 아세요? 문법 개념이 용어가 니은 관형 사용 전성이잖아. 바로 그렇잖아요. 형용사에 관형 사용 전성 의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죠. 관형어 함부로 되는 거 아니다. 관형어 함부로 되는 거 아니다. 관형어가 되려면 반드시 관형이란 문법 요소가 붙어야 관형어가 됩니다. 관형사 바로 붙어 있잖아. 야 철수 이리 와봐. 네 어떻게 관형어가 됐어? 어떻게 옷을 꾸며? 그냥 꾸미는 건 아니고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철수의 옷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관형격 조사가 붙었구나. 야 노랗다. 너는 어떻게 해서 관형어가 됐어? 형용사인데. 제 노란이라고 제 니은이 관형사용 전성 어미거든요. 그러면 관형어 될 수 있겠네. 자, 애들이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게 별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중2 때 모를 수 있는데 왜 중3 때 모르며 왜 고1 때 모르는가? 이걸 애들이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어머님이 설명 드릴 때는 쉬웠는데 헷갈리거든. 저한테 꼭 우리가 관형어 안다는데 한번 근데 꼭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지 마시고 설명하시지. 그냥 슬며시 물어보다가 적당히 저랑 한번 그냥 테스트한다 말고 그냥 한번 통화 한번 시키면은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해가지고 네 관형사와 관형어랑 구별되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아까 참 제가 말하다가 좀 멈춘 게 있는데 관형이라는 개념이 말하기도 했구나. 관형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애들이 낯설어하는 이유는 우리 국어에 관형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국어는 있는데 영어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애들이 또 엄청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죄송합니다. 야, 민지야, 네 형용사 들어봤지? 들어봤다 그래요. 영어에도 형용사 있고 국어도 형용사가 있는데 영어의 형용사랑 국어의 형용사랑 같을까 다를까?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같다고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고 물으면 좀 똘똘한 애 같으면 이거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쉽게 같다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의 형용사고 국어의 형용사고 거의 같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국어 문법을 3년 배웠어도 영어 문법을 7, 8년 배웠어도 중3쯤 되면 그렇겠죠. 그래도 둘이를 그냥 같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문법적으로는 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컵, 종이컵이 하얗다, 종이컵이 화이트하다.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킨다는 뜻만 같아. 근데 자, 우리 국어의 하얗다는 활용을 해. 하얗다, 하얗고, 하얗지만 하였어도 우리 국어는
종이컵이 하얗다 서술어가 됩니다. 우리 국어의 형용사는 서술어가 되고 활용을 해요. 그런데 영어의 화이트는 영어의 화이트도 영어에서는 서술어는 동사밖에 안 돼요. 형용사는 꾸며주거나 보호가 되지 서술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또 영어의 화이트는 활용을 안 해요. 들어봤나? 화이트하다, 화이트하고 화이트하면 활용을 못해요.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100% 다른 이 100% 다른 걸 애들이 머릿속에는 갖겠거니 하고 국어 문제를 풀고 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영어의 형용사는 우리 국어의 관형사랑 비슷합니다. 뉴북 새 책입니다. 이 뉴는 형용사가 영어에서는 형용사만 우리 국어에서는 보면 관형사가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머님도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이렇게는 만만치 않겠네라는 시간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배웠잖아요. 배우면은 100명이면 100명 그러지만 100명 중에 100명 배웠으면 10명은 20명은 알아야 되는 건데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아는 애들이 고3이 될 때까지 아는 애들이 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문법을 많이 걸었죠. 우리 MIT 원장님하고 제가 인연을 맺은 덕분으로 우리 다 같이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고등학교에 와서 뭔가 시작한다는 게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게 이게 뭐 애들 성장 발달 과정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입시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수학 영어는 진작에 알고 계셨는데 국어는 그동안 그게 뭐 저도 사실은 국어 선생님에서도 우리 사회 분위기가 항상 한 15년, 20년 전에는 항상 국어는 뭐 예배 올 때쯤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올라와가지고 중3 겨울방학 돼가지고 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애들이 공부라는 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뭔가 처음에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출마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그게 이제 전부 다 숙달이 되고 시험 문제자는 탁탁탁탁 이게 문제가 풀리는데 이때부터 개념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뭔가 이게 애매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시험은 성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이게 제대로 한번 해주려고 해도 이 기초를 닦을 시간이 부족해요. 혹시 이 중에 이미 고등학생 자녀 겪은 부모님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첫째입니까? 그럼 말해도 시간 못 하겠는데 3월 딱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기초 기본으로 할 게 시간이 없어요. 여기 대치동에서 요즘 그 중간고사 3학년 고1 중간고사를 대개 한 8주쯤 합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월 말에 끝나요. 5월 초에 한두 주 쉬어요. 가정의 날을 해가지고 뭔가 쉬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 지금 기말고사 중입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7월 10일 되고 바로 방학이 이어집니다. 여름방학 때 뭔가 여름방학 지금 3주밖에 안 됩니다. 뭐 기초 따고 이렇게 차분하게 관양사가 또 관양도 이거 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번 여름방학 때는 아마 이 대치동에서 막 그냥 온갖 뭐라 그럴까 이게 막 광풍이 불 겁니다. 국어 같은 경우 중세문법 2학기 때 이제 그 훈민정음이 나오거든요. 그 중세문법 특강이 다 열릴 겁니다. 근데 저한테 혹시 자녀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중세문법 듣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현대문법의 기초가 튼튼한 건 들으면 도움 된다. 근데 관형사가 관형하고 먼저도 개념이 불분명한데 그냥 막 온통 중세문법만 들어가면은 현대문법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다 여름방학 때 오히려 현대문법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고1 학생한테 그러면 고2 때 학교에서 다 배워요. 국민정 학원에서도 배웁니다. 그건 따라갑니다. 제대로. 근데 이번 여름방학 때 현대 국어 개념이 불분명한 채 중세문법 들어봐도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귀가 그냥 왱왱 거릴 뿐 학생. 자, 이러는 사이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하고 MIT 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우리들 애들 자녀들을 교육시킨 경험을 하다가 저보고
뭐 한 번도 중학생은 예비고1이 최학생이었던 저한테요. 그 중등부를 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키워서 올라가는 게 어떨까? 중학교 때부터 좀 제대로 가르쳤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제가 왜 그때까지 그 생각 못했나는 공감이 가요. 맞아. 고1 된 다음에 그거를 해도 애는 애들 고생하고 저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속으로 근데 내가 중학교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중3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중2 수업. 지금부터 한 만 2년 전인가? 걔네들이 지금 고2가 돼 있으니까 만 2년 전 맞나요? 만 3년 전인가? 만 3년 전에 대부분 그래도 중2 여름방학 때 저랑 만나는 애들이 많았는데 MID에서도 한반 애들은 중2 때 만났어요. 한반 애들은 중2 때 만났는데 거기가 이제 거의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그 2명은 저하고 만 2년을 했고 한 1년 한 8개월 여름방학 중2 여름방학부터 중3 2월까지니까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반 이상 있고 그 중에 한두 명은 뭐 학생 수는 항상 3-4명이었는데 2명은 항상 고정했고 한두 명은 자꾸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1년 반을 저랑 함께한 학생 걔네들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등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시켜줬습니다. 거의 다 해줬습니다. 문법부터 시작해서 고전, 소설, 현대시, 그 다음에 뭐 걔네들은 다행히 이렇게 대치동 애들은 이과생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비문학 독해들은 좀 상당히들 강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경제, 법 정도만 해줬고 과학기술은 제가 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되니까 고등학교에 필요한 어떤 70-80% 정도의 어떤 지식을 거의 다 준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걔네들 전부 다 각각 올라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는 거의 전부 다 톱군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국어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2라면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학년,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학년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요즘 저기 MIT 원장님이 저한테 망미를 붙여요. 이번에는 저보고 초등학교 6학년 수업 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수업 한 날 내려와가지고 원장님 만나가지고 원장님 오늘 4번 된 것 같은데 저 수업 그만하면 안 되나?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그게 제 최종 통보였는데 무슨 소리냐고 무슨 망미를 붙이는데 참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2달 넘었어요. 두 달 넘었고 이게 제가 이제 중학생들은 익숙해졌는데 최소한 중2는 제가 확실히 익숙해졌는데 초6은 이게 또 새로운 도전이에요. 이 새로운 도전인데 조금씩 적응되고 있어요. 요즘 뭐 방법을 전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가르치려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문제 5개 주고 5개를 전부 다 각자 맡아가지고 설명해달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줬더니 한 30분씩 연구를 하더니만 와서 설명하는데 그날 돌아가서 엄마들한테 그랬답니다. 문법 좀 뭔지 알겠다고. 중2부터는 제가 중2부터 고3까지는 같은 교재, 같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초육은 그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저는 사실은 중2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경험도 있고 좋은 성과도 있고 해서 먼지 애들 하고 그래서 중2 정도 해가지고 저는 뭐 이게 여름방학 때 문법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문법은 있죠. 국어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어머님도 아실 겁니다. 국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되게 문학과 문법인데 문법이 어렵죠. 이 어려운 게 자신 있으면 국어가 전체에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하고 고2까지는 있죠. 고2까지는 이 문법이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끼어 있어요. 시험 볼 때마다 문법이 끼어 있습니다. 중2라면 1학기 때 중앙수 때 끼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끼어 있을 겁니다. 기말 때도.
예, 이게 고2까지 계속 내신에서는 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올 고2까지는, 현재 고2까지는 수능에서는 문법을 피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자녀분들은 문법을 피하려야 수능에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3대 과목이 필수 과목이 돼가지고 문법을 저는 문법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학생들처럼 뭐 제가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정도로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기본은 충분하게 다 되었다 하면서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대 원장님하고 저하고 처음 얘기했던 게 그런 학생들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선 어머님들 오신 김에 고등국어 과목을 조금 제가 국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1 학생부터 뭐 거의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입시 제도는 지금하고 전혀 달라졌고, 근데 국어 관련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어가 고등국어입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5과목이 있습니다.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그 다음에 문학, 독서와 작문, 독서와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학법, 이렇게 4과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1학년 1학기 때 합니다. 여기 1학년 2학기 때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2가 이제 한번 까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국어 과목이 고등학교 6과목이었습니다. 6과목이 가지고 6개 학년으로 골고루 하나씩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학년은 6개인데 지금 과목은 교과서 이름은 5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학년 때는 요거 2개를 해요. 2학년 1학기 때는 아마 거의 문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2학년 2학기 때 뭐 할지는 조금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내신이 진행될 것인가는 예측가 어려운 게, 고1 때는 편한데, 고1 때는 편한데, 고2 때는 이게 이제 이 선택 과목인데, 이 선택 과목이 몇 개가 돼 있어요. 6개 정도. 요거 3개에다가 직업 선택 과목, 무슨 선택 과목 해가지고 이게 몇 개가 더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이게 있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무시해도 좋았어요.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현재 말로는 지금 얘네들도 지금 내신 성적에 평가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봐도 애들도 그럽니다. 저희가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냥 적당히 보면 돼요 이러는데, 이것도 지금은 평가에 들어간다, 상대 평가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아직 첫 해라가지고, 이제 고1들이 첫 해라가지고 아직 이게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 5개가 이제 그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몇 개가 더 덧붙여지면, 그리고 수능 과목은 딱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입니다. 수능 과목에는 공식적으로는 요 3개만 가지고 수능을 봅니다. 일반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 3개를 가지고 수능을 봅니다. 물론 그러면 국어에서는 안 나오나요? 국어에서는 안 나오나요? 수능에서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온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한 게 다 바탕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된 고등국어 과목을 보면은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그다음에 자, 그거 2개다가 밑줄 그어놓고 여기 1학년 때 과목,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 언어와 학법 밑줄 그어두시고, 이게 일반 선택입니다. 이 일반 선택이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는 선택이 없고 이 3개는 전부 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뭐 직업 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번에는 내신 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뭐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있고 이게 대체 어떻게 운영될지 저는 그게 한 20년 전에 고교 학점제가 이게 우리 거기 교육계의 어떤 화두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아니 그 학교마다 그 애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사탐 과탐을 선택한다 그러는데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필요한데 과목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물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나 저기 세계사 선택했는데 우리 학교에 세계사 과목이 없어. 그럼 뭐고 이게 영등고에가 저기 어디 뭐 경기로 가가지고 듣게 하고 그거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하고 그런데 그거를 한 20년간 묵혀뒀다가 이제 현재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이제 한다 그러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근데 뭐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고가 됐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심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다행히 편하시네요. 지금 고1 어머님 같으면 막 이게 또 다른 이게 그 조급함이 있을 텐데 그냥 지켜보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구원이 있죠.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제가 문법 보니까 거의 같더라. 문학 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 합치면 이렇게 국어 배우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수학은 이게 단계가 있어가지고 수학은 중학교 때 미적분 안 배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안 배우는 개념이 고등학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념은 같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등학교 국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내용은 똑같은데 왜 어려워지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절대평가가 상대평가가 되니까 어려워집니다. 성적 따위가 국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성적 따위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도 어려워집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어휘력이 이게 몇 배고 이게 폭증이 됩니다. 우리 참 신기한 일입니다. 중3 쌤이 있고 고1 쌤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선생님은 중1을 가르치든 중3을 가르치든 학생들을 중앙수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성장 과정이 되게 빠르잖아요. 지적 성장이니 뭐 육체적 성장이니. 근데 중1 담당하는 사람이나 중3 담당하는 사람이나 애들을 같은 중앙수업으로 봅니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1이나 고3이나 같은 고등학생을 봐요. 그러니까 고3을 한 5년 한 선생님이 고1로 내려옵니다. 좀 쉬라고 학교에서 배려해 주는 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쉬라고 하고 그래서 고1에 가가지고 좀 편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고3 5년 맡았던 선생님이 고1 맡으면서 쓰는 어휘가 고3이랑 똑같아요. 다만 눈앞에 있는 교과서 내용만 다른 겁니다. 시험 문제 낼 때 어휘 수준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앞에 있는 지금 3월달에 받는 이 고등학생들은 지금 2달 전까지 중학생들이었어요. 중3생이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그냥 막 애들은 그냥 정신이 아득합니다. 정신이 아득합니다. 이 어휘들에 쏟아져 나오는 어휘들에 정신이 아득해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어휘력은 거의 5배, 중3하고 고1이 어휘력이 한 5배,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물어봅시다. 국어학원 다녀야 돼요. 그러면 아마 니네 다니면 많이 났을걸.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낼 거야. 다니면 손해될 거야. 라고 하는데 학원 다녀야 돼? 하는 학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는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냅니다. 고의적은 아닐 겁니다. 절대로 고의적은 아닌데 그 선생님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자기는 그냥 이게 처음 보는 시를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시라는 게 배워도 어려운데 처음 보는 시를 애들한테 들이밀면은 근데 고등학교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와요. 지금은 교과서에 외도 나옵니다.
근데 교과서 안에 교과서에 꼭 하나 나옵니다. 밑줄을 그어놔요. 윗글에 밑줄진 부분하고 비슷한 정서가 담긴 것을 하면서 1, 2, 3, 4, 5번 시를 낯선 시를 다 해놔요. 아니 처음 보는 시를 어떻게 이걸 이 정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니까 애들이 이게 고등학교 가서는 적응을 못해요. 중학교 때까지 안 해려본데 시 이론은 같아요. 근데 애들이 자, 이 고등학교 시에서 국어가 좀 편하게 느껴지려면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300수 되는 시들을 이미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던가, 아니면 처음 보는 시를 읽고 바로 이해하는 힘을 길러 있던가. 이거 두 가지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게 무슨 이 강남구 주변에 이제 학원 이게 그 학교 문제를 보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 고1 모의고사도 그렇고 고3 수능 시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이고 한글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 모르는 시가 나올까. 제가 그래도 천수는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시 1000개는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는 시가 3000에서 5000수는 좋게 됩니다. 이런 제가 처음 보는 시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내신에 고1 모의고사에 고3 수능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애들 보고 어떡하나. 근데 이게 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한 3년간 다행이라도 받았지. 지금 중학교 애들은 무방비잖아요. 그냥 중학교 때 열심히 선생님 가르쳐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원에서 좀 보충도 해가지고 보면 성적 잘 나오는데 그거 어려운 걸 몰랐는데 거의 어렵다는 것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없이 대비책이 없이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고 오면 이게 이런 일이 멘붕 상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현대시에 대해 가지고 현대시대에서 최소 100편은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처음 보는 시를 읽고 한두 번, 시니까 짧으니까 한두 번 읽고 바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제가 이 문법을 1차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목표하는 게 현대시 강의입니다. 그리고 현대시가 목표로 하는 건 처음 보는 시를 읽고 두세 번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힘을 길러가는 겁니다. 참 좋겠죠 이거. 자,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게 이 알아야 될 지식이 왜 이렇게 지식이 문법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휘와 어떤 지식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시만 해도. 그리고 소설도 현대 소설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쌤들은 아까 고등학교 쌤들은 자기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자기는 그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처음 보는 소설, 처음 보는 시 읽어도 그냥 탁탁탁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제를 그렇게 냈지. 처음 보는 소설, 처음 보는 시를 막 애들한테 읽고, 그리고 시간은 엄청 짧습니다. 수능은 80분에도 주지. 이거는 50분인데 거기 해답하고 뭐하고 보면은 45분 될까 말까는 그 시간 동안에 문제 한 3, 40문제 풀라고 처음 보는 시들 막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학은 누구나 같다. 수학은 사고하는 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야. 수학을 하려면 이게 외우면 안 돼. 그리고 우리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시험 문제 딱 갔는데 수학은 사고하는 과목이지. 1번 문제 이제부터 사고를 해볼까? 이렇고 대체 몇 문제를 풀고 몇 점을 맞을까요? 몇 등을 할까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알고 있고 뭔가 해가지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게 손을 올리는데 이 손 올리는 속도 많이 이것도 연습해야 돼. 이래야 그게 시간 안에 문제가 풀릴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제부터 생각해봐야지. 국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국어 문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애들이 예를 들어요. 자, 고등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필요한 어휘수위를 높여요. 필요한 지식의 양이 방대합니다. 제가 현대 시만 예를 들었는데 이게 모든 과목에 일어납니다. 모든 분야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상대평가입니다. 다만 상대평가가 지금 살짝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내신과 수능이 각각 9등급 체제다. 지금은 수능은 그대로 9등급이고 내신은 5등급인데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1등급이 4%였는데 지금은 1등급이 10%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뭐 이게 6과목 중에 한두 개 2등급이어도 기말고사 잘 보면 또 다음에 잘하면은 그 6학년 3년 내내 전과목 1등 경우는 참 드뭅니다. 또 경쟁이 치열하면은 이게 2등급도 가끔 나오고요. 근데 지금은 10%인데 그 10% 안에 못 들어가면 10.05% 가지고 2등급 나오면 그건 거의 치명적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 특히 그런데 어쨌든 간에 5등급 체제지만 상대평가입니다. 5등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자, 서울 특히 강남구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2 내지 3단계 더 어렵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이상하게 뭐 유튜브에서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떠오르기서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서울 의대 합격생 순위 이런 게 있대요. 서울 의대 합격생 순위 이게 있던데 서울 의대를 한 학교에서 3명 보는 학교가 작년에 학교가 4학교가 있었습니다. 4학교가 이게 공동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4학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고 용인 외대부고 등이 아닙니다. 등이 아니고 이 4학교가 중동고, 휘문고, 중산고, 단대부고입니다. 이 4학교가 3명씩 보내서 공동입니다. 지금은 그 강남구 일반 중산고 단대부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 최고 고등학교 명분이 지금 중동고 휘문고가 됐습니다. 하나고가 아니고 옛날에는 민사고가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고, 상산고, 용인 외대부고 이런 정도 순이었는데 지금은 뭐 평가 기준이 좀 다른 게 있겠지만은 지금은 거기서는 있죠. 지금은 이 중동고, 휘문고는 그래도 자사고라도 되지, 지역 자사고로 되지. 아까 제가 말한 하나고 이런 데가 전국 자사고라고 여기 휘문, 중동, 보인, 보성, 배제 이런 데가 이제 지역 자사고라 됩니다. 각 그 지역별로. 그런데 이 강남구라는 아주 특수성 때문에 이 강남구 2개의 그 자사고가 지역 자사고가 전국 자사고하고 버금가거나 오히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산고 단대구가 특히 중산고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저는 중산고 앞에서 한 5, 6년 강의를 했어요. 그 중산고들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산고는 이게 강남구에서 조금 변두리였거든요. 근데 내가 올해부터는 중산고가 하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대요. 이미 어머님들은. 중산고가 지금 거의 최고 명문으로 떠올랐더라고요. 저는 그 강남구 중에서도 조금 변두리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르칠 때는 자, 그래서 서울 특히 강남구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2 내지 3단계 더 성적 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고등국어의 분야가 3분야가 있습니다. 그 3분야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님 다 아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5과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3개입니다. 자, 문화, 독서, 이 언어라는 게 문법입니다. 그리고 뭐 작문이 있고 화법이 있고 뭐 기타가 있지만 요거는 뭐 거의 애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충실하게 문제만 풀면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문학, 독서, 문법인데 자, 그래서 문법과 문학과 이제 그 독서인데 참 제가 어머님들 있죠. 중학생들한테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권한다면은 중학교 때 애들이 고등학교 가지고 상위권 애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해라고 하는 거. 오늘은 제가 비문학 독해에 대한 얘기는 조금 거의 생략할게요.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예, 국어의 3대 분야, 비문학, 독해, 문학, 독서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중1부터 고2까지 비문학 독해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그러겠죠. 근데 어머님들 한번 지금 중학교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문학 열심히 나와요. 문법 열심히 있습니다. 비문학 독해 설명문 논설문입니다. 설명 논설문이 좀 보이던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있는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북극이 빙하가 녹고 있는데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애들 그거 읽을 필요도 없이 애들 다 압니다. 이게 고1, 고2도 마찬가지. 자, 인구절벽, 앞으로 눈앞에 다가온 재앙, 이런 식의 것들이 막 나오는데 어렵지도 않고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비문학 독해라고 이게 해놔요. 그러니까 근데 고3 애들이 느끼는 비문학 독해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 보는 걸, 생판 처음 보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를 그 자리에서 빠르게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수능 80분 동안에 수능 45번 문제를 다 풀기만 하면, 시간 내에 풀기만 하면 거의 1등급입니다. 2등급인 애들은 한 지문을 버려요. 걔가 마지막 버리는 지문까지 걔가 읽고 풀기 하면은 그냥 5개를 다 찍어요. 4문제 정도를 다 찍어요. 그 중에 재수 좋게 2개 맞으면 1등급 나오고, 다 틀리면 3개 이상 틀리면은 2등급 나오는 거. 근데 애들이 이 비문학 독해 실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뭐냐면, 중학교 때 비문학 독해를 안 가르쳐요. 고1, 고2 때도 안 가르쳐요. 가끔 비문학 독해, 그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좀 우리 애들 좀 이게 비문학 독해도 좀 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번 중앙고사 때 그럽니다. 3월 모의고사 본 거 있지? 그게 비문학 독해 3개 이번 시험범위 들어가. 그 순간 비문학 독해 형식이 비문학 독해지 비문학 독해 아닙니다. 그거. 왜냐하면 비문학 독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문학 독해는 처음 보는 걸 읽고 이해해서 문제 푸는 힘인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애들 수백 번씩 읽고 들어갑니다. 학원에서 전부 다 쪼가리 분석해 줍니다. 첫 문제를 딱 보면 끝이 보여요. 비문학 독해 아니지. 이렇게 하다가 고3 돼가지고 고3 때는 모의고사 처음 보는 지문이 어려운 지문들이 막 나오는데, 어머님들 혹시 한번 그 비문학 독해 모의고사 지문, 수능 지문 한번 읽어가지고 비문학 독해 읽어보세요. 잘 안 읽힙니다. 전공하신 분도 어렵다 그래요. 경제 전공하신 분이 이거 문제가 어렵네 그래. 철학 전공하신 분이 철학 내용은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걸 이게 애들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궁금한 못 참자. 그래서 한번, 왜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고1 때까지, 고2 때까지 선생님들이 비문학 독해를 안 가르칠까? 애들 비문학 독해는 결국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요즘 이게 어떤 국어 일탈하는 사람들은 이게 비문학 독해를 잘 가르친다고 소문나더라고요. 고3 때는 시험은 보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짬지게 잘 가르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에 이렇게 보지. 그런데 제가 그걸 왜 그럴까 하고 깊이 고민하고 해봤더니만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어요. 저게 이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비문학 독해가 없어요. 문법과 문학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국어쌤이, 고등학교 국어쌤님이 본인들은 나 국어쌤 되려고 그러는데 비문학 독해는 시험 과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가르치지. 그러니까 가끔 비문학 쪽에 나오면 읽어봐 하는 정도지, 이거를 제 나름대로 그 정답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2 때까지 비문학 독해 관심 기울이는 학교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 기울인다 그래가지고 외부 지문에다가 뭔가 프린트물을 줘가지고 이거 낼 거라는 건데 그건 범위가 나오는 순간 비문학 지문 아닙니다. 그냥 암기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비문학 중학교 때 비문학 독해죠. 이거 단시간에 안 길러집니다. 이 어휘력 기본 배경식인 게 꾸준하게 쌓여야 그 바탕하에서 그래서 기회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문학 독해를 잘할 수 있죠? 기회되는 대로 독서 많이 하게 하고 이거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문희동 선생님 수업 제 옆방에서 듣기 때문에 참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수업하는 강의실에 애들이 미리 와서 숙제하는 애들인데 야, 니 꼬맹이에요. 니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그 들고 있는 책이 이래요. 뭐더라? 사페이스. 뭐 총균세. 야, 이거 읽히냐 그러니까 재밌대요. 근데 걔가 일단 어느 정도만 따라가고 소화만 된다면 이런 개념 괜찮을 겁니다. 저도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책들 들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 싫으면 엄마가 아무리 시켜라 해도 못 가라니까. 지가 조금만 따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 비문학 독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시 어머니들 여기서 두 분만 계획자시고 원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비문학 독해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1시간 더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문법은 국어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지금 중2 학생들이 저하고 처음 한다면 이 중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초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을 말하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그 두 분만 해서 시간을 잡아주시면 제가 한다 그랬고 제가 이게 문법을 여기 중급이 이번에 하게 되면 중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중2부터 N수행까지 같은 교재 같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약간의 이제 설명을 더 자세히 한다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혹시 제일 좋은 시기는 충분하게 중급 문법을 이게 기초문법인데 이걸 충분히 했다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 정도의 문제풀이와 다음에 중세 문법 정도까지 한번 딱 해두면 정말로 좋을 겁니다. 다른 애들보다 국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준비가 됐을 겁니다. 문법은 있죠. 문법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인데 현대시는 제가 목표하는 현대시는 아까 그겁니다. 처음 보는 작품은 두세 번 읽고 바로 읽고 이해하는 힘. 그래서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 현대시 목표입니다. 다음에는 고전소설을 저는 되게 순서도 고전소설을 주로 하는데 고전소설은 고전소설은 물론이고 요거는 애들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전이니까 한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한자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독서,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아까 강조를 특별히 했죠. 그런데 독서 여기 그 비문학 독해에서 여기 철학, 역사, 예술, 사회문화 요거는 좀 애들이 쉬워하는 파트입니다. 여기 심화하는 게 좀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인데 1번, 2번, 3번 경제법, 논리학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4, 5번 과학기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저는 제 앞에 독서 수업을 하는 애가 이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기본 되는 건 애들이 대략 잘하고 과학기술까지도 애들이 괜찮은데 경제법, 논리학만 약하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옳다고 그거는 제가 좀 가르칠 맛이 날 거예요. 제가 상당히 안담한 게 뭐냐면은 과학기술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너무 기본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난감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애들이 거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막 깊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정도입니다. 아니 원자의 구조 아냐? 예,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 좋은데 그 전자 껍질이라고 들어봤어? 예, 전자 껍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핵 안에는 뭐 드는지 알지? 예, 양성자고 중성자죠. 그다음에 이것도 알아? 288이라는 숫자 알아? 288의 숫자 의미 알아? 근데 지금 중2만 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알 겁니다. 이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최대 전자의 개수거든요. 288. 처음에는 2고 다음에는 8개 들어가는데, 자, 그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좋은 겁니다. 하나 더 물어야 되겠구나. 화학 기준으로 볼 때. 야, 네 원자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지. 거기까지 네? 그러면 뭐 그냥 얘는 이제 이런 애가 과학 기술 지문을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애들이 경제법 논리학은 이거는 이과 문과 하지 않고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요거 세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약간의 훈련 거치면 되는데, 근데 기본이 되는 철학, 역사, 예술, 사회문화, 지문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비문학, 독해 기초가 아주 약한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 그거는 괜찮은데 과학 기술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뭐 이까지 괜찮고 경제법 논리학은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자신 있는 학생은 고3생 중에도 5%도 안 됩니다. 경제법 논리학은. 근데 그거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독서에 관해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좀 꾸준하게 독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는 초급 문법보다 중급 문법이 1번이 되겠네요. 이 초급 문법은 그야말로 초6 학생들이고, 중급 문법이 이렇게 기초 문법입니다. 그리고 5번이 첫 번째가 되고, 다음에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그리고 이제 기본 독해 이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을 시간 좀 가능해요? 네네. 간단하게. 네. 질문 꼭 궁금한 거 있으세요? 관용사, 관용어 이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중학교 2학년이지요? 네. 근데 가르쳐 주는데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 방학 때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어머니들이 어리시니까 이번 방학 때 우리 8회 수업할 거 그거 간단하게만 더 설명 좀 해주시면. 문법 8회 월금 제가 아침에 그 월금에 중학생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딱 하면 8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우리 지금 제가 그때 어휘 그때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처럼 조금 30분만 더 추가해서 애들 그 한자어에서 파생되는 그 어휘들 문장 안에서 쓰이는 아이들이 너무 어휘가 약하니까 만약에 그거 해주실 수 있으면 그거 해주셔가지고 월금 3시간 반으로 해서 2시간 반은 문법 해주시고 1시간 50분이나 1시간 정도 어휘 해주시고 해서 그 8회 정도로 나가면 제 생각에는 이제 어휘를 이제 저도 참 어휘인데 어휘는 이게 이 문법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죠. 나중에 또 다른 비문학 독해 같은 거 할 때 하고는 겹칠 수도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어머님들 궁금하신 게 방학 때 대치동 애들은 정말 그 서울의대를 다 그렇게 여러 명 갈 정도라면 어머님들이 정말 방학 때 수학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은 아마 국어 특강을 넣으실 때 어머니들이 걱정되는 건 그러면 숙제는 어떡하나? 우리의 반반은 어떡하나? 숙제는 숙제 없습니다. 없는 거. 숙제 없어도 애들 이게 8회 끝나고 나면은
8회 끝나고 나면은 문법에 대한 기초 기본은 아주 탄탄해질 겁니다. 네. 구구단처럼. 문법에 대해서 네. 스스로 문법 좀 알겠어라고 말을. 네. 문법은 배워도 돌아서면 까먹을 거고. 맞아요. 근데 문법 좀 알겠어라는 말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숙제 없이 네. 거기서 다 외우고 끝나고 네. 3시간 하고 만약에 좀 안 되면 선생님 네. 집에서 하시고 안 되면 뭐 일찍 오라고 해서라도 다 네. 암기를 그날 네. 할 건 하고 네. 누적으로 암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숙제 걱정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딱 네. 최적화되게 네. 본인이 다니는 기존 국어학원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도록 네. 문법은 8회로 그렇게 중학생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딱 문법이란 건 진짜 배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실 거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데